이전 강의에서 전자기파의 개념을 잠시 소개하였습니다. 광학에 대한 다음에 여러 강의에서 우리는 빛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자기파로서 빛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광학의 첫 번째 시간인 이번 강의에서는 빛의 본질과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표면에서 빛의 반사와 빛이 두 매질 사이의 경계를 지나갈 때 굴절 같은 기하광학의 기본 현상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강 빛의 본질과 광선광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19세기 전후 빛의 현상과 뉴턴 및 하위언스에 의해 발전된 빛의 실험적 증명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머 및 피조의 측정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하광학이라고 불리우는 광선광학 분야에서의 광선 근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파와 굴절파를 사용한 분석 모형을 통해 정반사와 난반사 및 굴절과 굴절각에 대해 학습하며 스넬의 법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언스가 제안한 기하학적인 방법 및 법칙을 소개하고 분산 및 내부 전반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빛은 보이는 물체에서 나오거나 보는 사람의 눈에서 발생하여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입자성을 믿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입자가 빛의 근원에서 나와서 눈에 들어와 시각을 자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반사와 굴절을 설명하였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입자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빛이 파동의 일종이라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인 하위언스는 빛의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파동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물리학자 영은 최초로 빛의 파동성을 실험으로 명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영은 빛의 광선들이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역학적 파동과 같이 간섭하는 파동 모형으로 인해 서로 간섭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두 개 이상의 입자들이 합쳐져서 서로 상쇄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시 입자로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물리학자 맥스웰은 자신의 이론을 통해 빛이 높은 진동수를 가진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주장하였고, 헤르츠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함으로써 맥스웰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빛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냈고, 과학자들은 빛의 파동성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20세기의 여러 실험을 통해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빛은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적 특성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는 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빛의 속력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약 10km 떨어진 탑에 덮개가 달린 등불을 든 두 관측자를 세워놓고 먼저 한 관측자가 등불의 덮개를 열면 다른 탑의 관측자가 처음 관측자의 등불로부터 오는 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이 실험은 두 등불 사이에 빛이 전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실험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이는 관측자가 덮개를 여는 반응 시간보다 빛의 전달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력에 대한 첫 번째 측정값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레머의 측정법을 통해 처음으로 얻어졌습니다. 그의 측정법은 공전 주기가 약 42.5시간인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를 천문학적으로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전 주기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오의 월식을 관찰하여 얻는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레머는
2호의 궤도 운동을 시계로 이용할 때 목성에 대한 2호의 궤도 운동 주기는 일정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관측한 결과 2호의 주기에 규칙적인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그림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목성, 그리고 목성 주위를 도는 2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가 목성으로부터 태양의 반대쪽 멀리 있는 그림의 이 원과 같은 궤도의 위치에 있을 때 월식이 평균보다 후에 일어나고, 지구가 목성과 같은 쪽에 있고 점점 가까워지는 E2에 있을 때 월식이 평균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웨머는 관측된 주기의 이런 변화를 월식을 나타내는 빛의 지구 궤도의 지름을 가로지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 간격이라고 생각하였고, 웨머의 측정값을 이용해 하위언스는 빛의 속력에 대한 최소값으로 약 2.3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웨머의 실험은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것과 속력의 대략적인 값을 알려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피조의 측정법을 통해 순전히 지구상에서 빛의 속력 측정이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단순화해서 나타낸 피조의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 빛이 어떤 한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d,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한다면 빛의 속력 c는 델타 t분의 2d의 값이 될 것입니다. 왕복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피조는 영속적인 빛을 1년의 펄스로 만들어주는 회전 톱니바퀴를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톱니바퀴는 광원의 역할을 하고 거리 d의 한쪽 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자는 톱니를 통해 바라보면서 반사된 빛이 보이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에서 톱니의 홈 A를 지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올 때 톱니 B가 회전하여 빛의 경로에 위치하게 되면 빛은 관측자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톱니의 홈 C가 빛의 경로에 오도록 회전수를 증가시킨다면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관측자에게 도달될 것입니다. 톱니바퀴와 거울 사이의 거리 d, 톱니의 수, 그리고 바퀴의 회전 속력을 알게 되면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는 이런 과정을 통해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의 값을 얻었습니다. 그 후 여러 과학자들이 유사한 측정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빛의 속력값을 얻었고, 오늘날 빛의 속력은 약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의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광선광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광학은 빛이 균일한 매질을 지날 때에는 직선 방향으로 고정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을 만나거나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에 따라 매질의 광학적 성질이 불균일할 때에는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가정을 가지고 빛의 전파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광선광학을 공부할 때 광선 근사를 이용하도록 할 텐데요. 이 근사를 이해하기 위해 광선은 평면파의 경우 다음 그림에서처럼 파면의 수직인 직선임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근사에서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파동은 광선의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하는 파동이 원형의 틈을 가진 장벽을 만날 때 다음 그림과 같이 이 틈의 지름이 파장보다 상당히 클 경우 이 틈으로부터 나오는 파동은 작은 가장조리 효과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광선 근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과 같이 틈이 파장 크기 정도로 작은 경우에 파동은 이 틈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회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틈이 다음 그림처럼 파장보다 매우 작을 경우 장벽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이 틈을 근사적으로 전 파원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사한 효과는 파동이 크기가 d인 불투명한 물체를 만난 경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파장이
틈의 지름보다 매우 클 때에는 선명한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광선 근사와 파장이 틈의 지름보다 매우 크다는 가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사는 거울, 렌즈, 프리즘 또는 이를 이용한 망원경, 사진기, 안경과 같은 광학기기를 공부할 때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광선광학에서 소개된 분석 모형들 중 반사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2강에서 줄에서의 파동을 논의할 때 파동의 반사 개념을 소개하였는데요. 줄에서의 파동과 마찬가지로 광선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입사한 빛의 일부는 반사가 되겠습니다. 1차원 줄을 따라 움직이는 파동의 경우 반사파는 반드시 줄을 따르는 방향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광파의 경우 그러한 제한을 적용되지 않고 반사파는 입사파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거울같이 매끄러운 반사면에 입사하는 여러 개의 평행한 광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각각의 반사 광선은 서로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반사 광선의 방향은 입사 광선을 포함하고 반사면의 수직인 평면상에 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끄러운 면에서의 반사를 정반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거친 면으로부터 반사될 때 반사 광선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난반사라고 합니다. 면의 평평한 정도가 입사광의 파장보다 매우 작을 때 반사면은 매끄러운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거울은 정반사로 작용하겠지만 책의 종이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난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두 가지 종류의 반사 차이로 인해 비 오는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물이 있는 평평한 면에서 전조등 빛의 대부분을 자동차의 반대쪽으로 정반사하게 될 것이고 도로가 건조할 경우 도로의 거친 면에 난반사되어 운전자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며 도로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와 이후 강의에서는 정반사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되는 반사라는 용어는 곧 정반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광선이 공기 중에서 매끄러운 평면에 입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선이 면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면의 수직으로 그은 법선과 입사 광선은 세타1, 반사 광선과는 세타1 다시의 각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법선이란 입사 광선이 표면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표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적, 이론적으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반사는 자연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동 현상을 반사파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겠고 반사의 법칙에 대한 식은 이런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거울 사이의 각도가 90도인 경우 반사된 빔은 원래 들어온 경로와 평행하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를 역반사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데요. 만약 세 번째 거울을 두 거울과 수직으로 놓게 되면, 즉 세 거울이 정육면체의 한 꼭지점을 이루게 하면 역반사 현상은 3차원에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은 작은 반사 거울판을 여러 개 달아 놓아두고 지구에서 레이저 빔을 보내어 달의 반사 거울에서 되돌아오는 경과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15cm 이내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일상적인 응용으로는 자동차의 미등이 있습니다. 미등을 이루는 플라스틱의 일부는 이 그림과 많고 작은 정육면체의 모서리들로 이루고 있어 뒤에서 접근하는 차들의 전조등 빔이 그 운전자에게 되돌아가도록 해줍니다. 이런 모서리들 대신 이 그림처럼 작은 구면 돌기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보이는 정지 표지판은 도로에서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키는
평평하게 반짝이는 표면을 가진 단순 표지판들보다 매우 밝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사의 법칙의 실질적인 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영상기 안에 있는 디지털 미소 반사 표식이라는 광학 반도체 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자는 100만 개가 넘는 아주 작은 거울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거울의 끝바닥에 있는 전극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거울을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거울은 투영된 상의 화소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어진 거울에 대한 화소가 밝으면 해당 거울은 온 상태이고 스크린에 배열을 투사하도록 광원으로부터 빛이 반사될 수 있게 거울이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거울에 대한 화소가 어두우면 거울은 오프 상태가 되고 반사된 빛이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거울을 틀어주게 됩니다. 다음 분석 모형으로 굴절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강에서 줄에서의 파동에 대해 설명한 반사현상을 포함하여 파동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매질로 투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매질에서 진행 중인 광선이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 닿으면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두 번째 매질 속으로 투과될 것입니다. 반사에서와 같이 투과파의 방향은 광파의 3차원적인 성질 때문에 흥미로운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 매질로 들어가는 광선은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법선으로 향하거나 법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이를 굴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 및 굴절광선은 모두 한 평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굴절각 세타2는 두 매질의 성질과 입사각 세타1에 의해 결정되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V1과 V2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굴절면을 지나 진행하는 광선의 경로는 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 그림에서 광선은 점 A에서 B로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광선이 점 B에서 나온다면 표면에 도달하여 법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꺾여져서 점 A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반사광선은 유리 안에서 아래쪽으로 향해 왼쪽으로 반사될 것입니다. 관계식으로부터 빛의 속력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다음 그림과 같이 굴절각 세타2는 입사각 세타1보다 작고 광선은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다음 그림처럼 세타2는 세타1보다 크고 광선은 법선으로부터 먼 쪽으로 꺾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빛의 굴절과 유사한 역학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르는 통의 왼쪽 끝이 잔디에 다다르게 되면 속력이 늦춰지는 반면에 콘크리트에 남아있는 오른쪽은 처음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속력의 차이가 통의 회전 중심점을 만들어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굴절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은 진공 속에서의 속력보다 느립니다. 사실 빛은 진공에서 최대 속력 C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질의 굴절률 N은 속력의 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굴절률은 단위가 없고 V는 C보다 항상 작아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진공의 굴절률은 1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물질에 대한 굴절률은 다음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공기의 굴절률은 1에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공기의 굴절률은 1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나 파장은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특정 진동수를 가진 파동의 파면이 매질 1에 있는 점 A에 위치한 관측자를 지나 매질 1과 이 사이의 경계면에 입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질 2의 점 B에 있는 관측자를 지나는 파동은 점 A를 지나는 파동의 진동수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두 진동수가 다르다면 에너지는 경계면에 쌓이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기 때문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진동수는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매질에서 진행파 모형으로부터의 파동의 속력 V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되겠고, 진동수가 일정하므로 V1과 V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V1과 V2는 서로 같지 않아 첫 번째 파장과 두 번째 파장의 값도 같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굴절률과 파장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굴절률과 파장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겠고, 만일 매질 1이 진공 또는 공기라고 하면 N1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질의 굴절률은 다음과 같은 비로 표현되겠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진공에서의 빛의 파장이고, 람다 N은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의 빛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N은 1보다 크고 람다 N은 람다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림에서 파장이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식은 스넬의 굴절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굴절은 자연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런 파동 현상을 굴절파 모형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스넬의 굴절 법칙에 대한 관계식은 전자기 복사에 대한 이 모형의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은 증명 없이 기술했습니다. 이제 하이언스가 제안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들 법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언스의 원리란 이전에 알고 있는 파면을 사용하여 어떤 순간에 새로운 파면의 위치를 작두하는 것입니다. 하이언스의 작두법에 따르면 면상의 모든 점은 소파라고 하는 2차 구면파를 생성하는 점 파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소파는 매질에서의 파동 속력을 가지고 바깥쪽 방향으로 전파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파면의 위치는 이 소파들에 접하는 면인 포랑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처럼 자유 공간에서 이동하는 평면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 0일 때의 파면을 a'-로 나타내었고, 이는 화면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파동은 종이 면 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 면 위에 세 점만을 검은 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점들을 소파의 파원으로 해 반지름이 c 곱하기 델타 t인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되겠고, 델타 t는 파동이 전파되는 동안의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들 소파에 접하는 면인 bb-가 나중 시간에서 새로운 파면이 되겠고, a'-면과는 평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은 원래의 파면 위에 4개의 파원을 사용해 구면파에 대한 하이언스의 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하이언스의 원리를 이용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의 법칙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AB는 광선 1이 면에 도달할 때의 입사파의 평면 파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A의 파동은 A의 중심을 둔 갈색 원호에 나타낸 하이언스 소파를 뒤쪽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반사파는 표면과 감마 다시의 각도를 이룹니다. 동시에 B의 파동은 B의 중심을 둔 갈색 원호로 나타내는 하이언스 소파를 C를 향해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파는 표면과 감마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광선 2가 면에 도달할 때, 즉 델타 t가 흐른 후 이들 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선 1과 2는 모두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림에서 보인 두 삼각형 ABC와 ADC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삼각형은 공통의 변 AC를 가지고 AD와 BC는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의 각도가 되겠고,
감마 다시의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1 다시의 값이 되겠습니다. 앞서 AD와 BC는 같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개되겠습니다. 이는 곧 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위연스의 원리를 이용해 굴절에 관한 스넬의 법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그림과 같이 광선 1이 표면에 다다른 때로부터 광선 2가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간격 동안 파동은 점 A에서 갈색의 하이언스 소파를 뒤쪽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 방향은 표면의 법선과 각도 세타 2를 이룰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점 B에서 C 쪽으로 갈색의 하이언스 소파를 내보내고 이 빛은 같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소파는 다른 매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파의 반지름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점 A로부터의 소파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으며 점 B로부터의 소파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겠습니다. V1과 V2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에서 각각의 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1을 사인 세타 2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습니다. 여기서 V1은 N1분의 C 값이고 V2는 N2분의 C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넬의 굴절 법칙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굴절률 L은 파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스넬 굴절 법칙에 따라 굴절 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이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파장이 증가하면 굴절률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보라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모든 가시 광선이 혼합된 백색광이 프리즘에 입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연각 델타는 굴절률 n에 의존하고 따라서 이 각도는 파장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광선은 가시 스펙트럼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색을 가지고 퍼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색은 파장이 감소하는 순서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가 되겠습니다. 뉴턴은 각각의 색이 특별한 편연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색들은 원래 백색광으로 다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스펙트럼으로 분산되는 자연 현상으로는 무지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개가 생성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광인 태양 광선이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반사와 굴절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먼저 물방울 앞면에서 보라색의 빛이 가장 많이 굴절되게 되고 빨간색이 가장 적게 굴절이 일어나겠는데요. 물방울의 뒷면에서 반사된 빛은 앞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굴절되어 공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백색광과 물방울에서 되돌아 나온 광선들 사이의 각도가 파장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 즉, 보라색은 입사 방향과 40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산란되어서 나오고 빨간색은 같은 입사 방향과 42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산란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돌아오는 광선 사이의 이런 작은 각도 차이가 무지개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처럼 관측자가 무지개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하늘 높이 있다면 물방울로부터 입사광과의 사이각이 가장 크게 되도록 꺾이는 빨간색 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할 것이고 가장 적게 되도록 꺾이는 보라색 빛은 관측자를 그냥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관측자는 이 물방울로부터 오는 빨간색을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더 낮은 곳에 있는 물방울은 관측자에게 가장 강한 보라색 빛을 향하게 해 관측자는
보라색을 보게 되겠습니다. 스펙트럼의 나머지 색으로부터 오는 가장 강한 빛은 이 양끝 사이에 위치해 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전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률이 큰 매질로부터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내부 전반사라는 흥미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은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하는 빛이 경계면을 만날 때 가능한 여러 입사 방향에 따라 광선 1부터 5까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N1은 N2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굴절 광선은 N1이 N2보다 커서 먼 쪽으로 구부러지는데요. 세타1이 증가하면 세타2도 역시 같이 증가하고 굴절 광선은 법선으로부터 더 멀리 꺾이게 되고 경계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가깝게 되겠습니다. 인계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입사각 세타-C에서 굴절 광선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돼 실제로 광선 4와 같이 경계면과 평행하게 진행하게 되고 세타2 이꼴 90도가 되겠습니다. 광선 5는 입사각이 세타-C보다 커서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경계면에서 완전 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넬 굴절 법칙을 이용해 임계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1 이꼴 세타-C이고 세타2 이꼴 90도이기 때문에 스넬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N1이 N2보다 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부 전 반사는 빛이 주어진 굴절률의 어떤 매질로부터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약 N1이 N2보다 작다면 사인 세타-C는 1이 되겠고 사인 함수값이 1보다 커지게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1이 N2보다 충분히 크다면 내부 전반사를 일으키는 임계각은 작게 되겠습니다. 내부 전반사의 응용으로 빛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데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빛을 파이프 내부에 가두어 전달하는 광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빛은 파이프가 약간 휘어진 경우에도 연속적인 전반사를 통해 전달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광 파이프는 굵은 막대보다는 얇은 광섬유 다별을 쓰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광섬유는 투명한 코어 와이어를 둘러싼 굴절률이 더 작은 클레딩이 감싸고 있고 바깥에는 손상을 막기 위한 플라스틱 피복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광섬유 구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클레딩의 굴절률이 코어보다 작기 때문에 두 경계면에 인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는 빛은 코어 안에서 내부 전반사를 일으키게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 빛의 세기를 거의 잃지 않고 반사되어 코어를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섬유의 손실은 주로 광섬유의 양 끝에서 반사와 섬유 물질에 의한 흡수 때문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광섬유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을 관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 그림들에서 왼쪽 그림은 통신 신호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광 케이블로 만든 광섬유 다발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섬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속력에 대한 첫 번째 측정값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레머의 측정법을 통해 처음으로 얻어졌습니다. 그의 측정법은 공전 주기가 약 42.5시간인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를 천문학적으로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전 주기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오의 월식을 관찰하여 얻는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레머는 이오의 궤도 운동을 시계로 이용할 때 목성에 대한 이오의 궤도 운동 주기는 일정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관측한 결과 이오의 주기에 규칙적인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광선이 공기 중에서 매끄러운 평면에 입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선이 면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면의 수직으로 그은 법선과 입사 광선은 세타1, 반사 광선과는 세타1 다시의 각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법선이란 입사 광선이 표면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표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적, 이론적으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반사는 자연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동 현상을 반사파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겠고, 반사의 법칙에 대한 식은 이런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굴절률 L은 파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스넬 굴절 법칙에 따라 굴절 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이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파장이 증가하면 굴절률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보라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빛의 본질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또한 광선광학에서의 광선 근사를 살펴보았으며 반사파와 굴절파라는 분석 모형을 통해 빛의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빛의 이러한 특성 중 전반사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통신의 수단인 광섬유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통신 네트워크에서 음성,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굴절에 대한 빛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며 제22강 빛의 본질과 광선광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